자, 오늘은 9주차입니다. 오늘 제목은 치유와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정신의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마음, 신체 그리고 정신인데요. 이 마음과 몸 그리고 정신적 질환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살펴보죠. 우리는 보통 몸과 마음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17세기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심신이온론에 근거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 근대 이후 17세기 이후에 철학적으로 정리가 된 이 심신이온론이지만 사실은 서양의 역사에서는 그 이전부터 소위 영육이온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양식을 이어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유일신을 바탕으로 한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영육이온론의 전통을 이어받되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교한 이론이 심신이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또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스피노자는 이 데카르트의 심신이온론, 실체이온론을 비판하고 소위 심신평행론이라고 하는 철학적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속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데카르트에서는 실체죠. 실체이지만 substance지만 여기서는 속성, 그러니까 attribute가 되죠. 그래서 이 실체는 하나이되, 실체는 스피노자 이론에서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신이 바로 자연이다 라고 하는 것, 신즉 자연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 세상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스피노자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 즉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이고 그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평행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후의 과학적 사상에서는 거의 잊혀진 사상이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의학을 비롯한 과학은 이 심신이온론에 근거를 한 것이었지만 이 이후에 특히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서서히 그 이온론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몸이론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철학적 사조로 보면 현상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조에서 몸이론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전통 사상에서는 몸과 마음을 둘로 보지 않죠.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그런 전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역시 이제 그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최근에 첨단 과학에서는 몸과 마음,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과 뇌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이런 체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동양 전통 사상을 살펴보면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죠. 몸은 몸 신자로 쓰죠. 마음은 마음 심자로 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마음 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심장을 통해서 연결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전통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신과 육체인데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죠. 정과 신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근대 서구 사상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는 몸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대개 뭘로 구성되어 있냐, 이 정과 신과
기가 합해진 것이 뭡니다. 또는 여기다 혀를 더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동의어법 같은 데는 정기신이죠.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액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생명의 원리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라기보다는요. 가스는 아니고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어떤 기능적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의미하죠. 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순환하는 이런 그 정과 신을 담아서 옮기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기능적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혈, 피를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근대 이후에 이 마인드 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말에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정기신 중에서 정과 신을 합쳐서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반면에 육치라고 하는 말은 고깃덩어리 육에다가 몸체자죠. 그러니까 고깃덩어리의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로서의 육체를 의미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근대 의학은 우리가 배우는 근대 의학은 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그런 몸과 마음의 관계가 서양의학 역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이전의 정신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이런 유골 중에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유골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아마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악령 이런 것들을 또는 뭐 후에 가는 이걸 돌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죠. 정신질환이 이런 악령 또는 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런 두개골이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야 유적지에서도 이런 두개골이 많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권에 상관없이 상당히 많은 문화권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제 오른쪽 그림은 소위 말하는 히스테리인데요. 이 히스테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고대 언어에서 이게 자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궁을 의미하는 건데 이 히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정신병의 대명사처럼 쓰였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자궁이라고 하는 히스테리가 여성의 몸속에서 작은 어떤 그 동물과 같은 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 그림 보면 이제 이 안에서 이런 뭐 마귀 같은 마녀 같은 그 존재들이 몸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끔찍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근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속박을 시켜놓고 신체를 속박을 시켜놓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 환자를 어떤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간주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속박을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이 유행했고 여기처럼 이렇게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뭔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이죠.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신병을 몸에 생기는 거기보다는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에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도덕 치료라고 하는 피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만 몸을 속박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환자가 적극적으로 만나서 거기서 어떤 상황을 연출해서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하고 이성적인 그 행동을 하고 신체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심리적 기술인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무슨 뭐 재갈을 치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심리적인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개 두 개의 실체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몸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를 상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대감금 시대죠. 그 대감금 시대에는 무조건 그냥 가둬놓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런던에는 10,000명 이상의 정신병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있었다고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10,000명 정도를 가둬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비용도 엄청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죠. 아까 얘기했던 도덕치료, 피네 같은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 그 대상을 옮겨가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그런 마음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학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체와 과학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과학을 통해서 정신병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와 과학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징어 같은 사람은 뇌 정신의학을 지정하죠. 그래서 모든 정신질환은 뇌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설명인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고요. 이제 마르틴 샤르코라고 하는 유명한 신경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최면과 히스테리가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의 어떤 그 실질적인 변화가 이런 정신병을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했죠. 역시 이제 여기 몸을 중심으로 한 사유 양식인 것이죠. 그 다음에 메스머라고 하는 사람은 동물 자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어떤 자기를 일으켜서 질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요즘까지도 많이 남은 안수라고 하는 거 있죠. 손을 가지고 만져서 치료해주는 그런 지금으로 보면 과학적 근거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런 그 이론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에는 몸을 속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마음으로 옮겨가다가 다시 또 과학적 시선으로 다시 몸을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과학적 설명 방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전과학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스테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샤르코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은 최면과 같은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한다. 히스테리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몸 안에 어떤 변화로서 실제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샤르코와 이제 베른하임이라는 사람이 이제 샤르코의 아주 강력한 반대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샤르코가 뒤에 설명할 어떤 그 히스테리 현상을 일종의 암시를 통해서 암시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관념적인 행위이지 실질적인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샤르코는 베른하임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거의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는 이제 초기에는 자기도 이제 최면을 치료에 활용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을 버리고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그 치유법을 발견해서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히스테리 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인데요. 이제 왼쪽 그림은 이게 이 사람이 샤르코인데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런 말하자면 쇼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뭐 유명 인사들을 모아놓고 환자를 데리고 와서 히스테리 증상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샤르코가 얘기하는 그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잘 알려진 일종의 예능 같은 그런 현상을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나중에 베른하임의 비판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이 중간 그림은 샤르코가 일했던 샤페트리에라는 그런 병원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환자들이 모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뭡니까 신사 숙녀들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상당히 뭐 귀부인을 상대로 한 그러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 드릴 사람이 이제 에밀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정신과학을 배우게 되면 DSM이라는 게 나오죠. 정신 질환에 분류하는 방식. 지금 이제 5까지 갔죠, 아마. 이것의 이제 전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을 아주 정교하게 분류하는 겁니다. 포괄적 분류 체계를 만든 사람이 크레펠린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과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통계학과 유전학이 포함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유전학의 수준이 상당히 그 초기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개념만 있지 실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통계학과 유전학이라는 과학이 이제 그 정신의학에 포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을 분류하고 그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요즘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치료에는 여전히 무기력했다는 겁니다. 치료 방법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신의학의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의학적인 치유 효과를 보기보다는 사실상은 사회체제 보호자가 됐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라벨링 하죠. 스티그마, 낙인을 찍어서 정상적인 사람과 구분하는, 미친 사람과 미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라기보다는 이런 그 사회적인 그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서요, 이제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어떤 특정한 동물의 모습과 비유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분류하기도 했고요. 오른쪽 두 개 그림은 뭐냐면, 얼굴의 두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보면 여기 많은 그 부분별로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이 툭툭 튀어나오면 이 사람은 무슨 우울증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진단한 체계가 나름대로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골상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비과학적인 겁니다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특정 기능을 담당한 뇌 부위들을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현대 신경과학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토대를 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 부분에 특정한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생긴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을 분류하는 방식은 가능했었던 것은 당시에 사진 기술이 많이 발달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진들을 놓고 그것을 이제 그 생긴 모양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골상학으로 가고요. 스티그마,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 거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퇴화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퇴화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퇴화된 사람들이 유전자를 남기게 되면 이건 문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후손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생학이 발달하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생학은 그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큰 스캔들 중에 하나죠. 아시다시피 나치 독일뿐만 아니라 서방국가에서도 장애인들이라든가 정신질환자들을 불임수술하는 그런 것들이 한 20세기 초중반까지도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거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우생학이 한때 맹위를 떨치는 그런 일종의 과학이었죠. 지금은 이제 사이비과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많이 신경쇠약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경계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생명력의 신경의 에너지가 소모돼서 소모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 이것을 신경쇠약증이라고 불렀죠. 이것도 한때 굉장히 많이 진단됐던 질병입니다만 여전히 역시 지금은
버려진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분석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제 신경과 의사였는데 과학적으로 신경증 또는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과학적 수준이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이드니, 에고니, 슈퍼 에고니 하는 것을 통해서 거의 그 임의적으로 분류를 해서 그 체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이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신분석의 근거는 억눌린 성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프로이드의 제자인 칼 융이죠, 아시죠? 칼 융은 이 무의식을 프로이드가 발견한 무의식, 이것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무의식입니다만 융은 집단 무의식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의 단위를 개인이 아닌 그 집단으로 옮겨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를 요약을 한번 해보죠. 초기에는요, 그 고대 중세까지는 정신병의 원인을 악령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것이 종교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악령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히스테리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스테리, 그러니까 자궁이 몸을 돌아다니면서 일으킨 병이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것이 최면 효과와 관련됐죠. 아까 말했던 샤르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랬죠. 이런 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개골의 모양을 갖고서 정신병을 진단하는 골상학이 한때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정신질환자를 열등한 존재로 봐서 그 유전자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우생학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신분석이 나왔고, 신경소역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한때 유행하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부터가 이제 지금 그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전정신의학이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유전한다 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많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무슨 정신문제죠. 지금 조현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질병들이 유전적 소인이 있다, 유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통계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정신양리학이죠. 양리학, 약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 그다음에 무슨 조현병을 치료하는 약, 신경 안정제 이런 약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유전 정신의학과 정신양리학,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생물학적 정신의학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은 대개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대과학, 현대생물학과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유전 정신의학과 정신양리학은 생물학적 증거들과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정신의학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발견된 여러 가지 뇌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의 어떤 부분들 또는 그것들의 네트워크 간의 상관관계들이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인지신경과학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